민영화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6쪽을 펴시면은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요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 영상에서 말했던 이제 민자유치라든가 바우처, 그 다음에 민간 위탁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공기업의 민영화 역사를 뭐 아는 거는 이제 교양 수준에서 알면 되는 거고요. 이제 민간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돼가지고 분명히 공무원 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공공기관 뭐 근무하실 분이라든가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돈을 받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또는 정부와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 민자유치, 그리고 뭐 바우처하고 반드시 한 번은 엮여요. 특히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행정학을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행정학을 그래서 한번 뭐 수업을 좀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정부와 계약을 해서 정부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정부의 돈을 가지고 투자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업체의 사장님이 됐는데 마침 그 일이 정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리를 써야죠. 왜냐? 일단 여러분이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행정학을 전공하잖아요. 분명히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졸업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자, 그러면 정부의 민간위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부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우처? 내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는 민간위탁 뭐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하고 몸으로 부딪혀서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서 얻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민자유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통 건설 같은 게 이제 일반적이고, 신문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저 지하철이 가장 대표적인 게 민자유치 사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로 따지면은 공공기숙사, 학생기숙사, 이렇게 도나 경기도라든가 도나 뭐 이렇게 어떤 대학에서 당장 이 큰 돈을 쓰기에는 좀 뭐한데, 이게 기숙사를 설치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고 나름대로 필요성도 있는데, 막상 돈이 이렇게 좀 한 번에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민자유치 기숙사를 이제 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일들이에요. 특히나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역에 민간위탁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일반 기업이 하기에는 좀 수익성이 별로 없는데,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방금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제 청소, 환경 용역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좀 줄 테니까, 그리고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뭐 저게 뭐 돈이 되겠어, 저건 뭐 내가 굳이 우리가 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불과 한 15년 이제 20년 딱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러한 민간 위탁에 선정되고 싶어서 굉장히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은 이제 제 수업을 들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교수님들, 행정학 교수님들 수업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정부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부와 계약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넓게 이 행정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는 전자바우처 제도, 신용카드에 모든 것을 담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최상위권 수준의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우처를 이용을 안 해보셨으면 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의외로 우리 동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무슨 센터, 무슨 뭐 이런 뭐 상담, 뭐 이런 데를 가보면은 바우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딱 미리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데라고 하면은 목록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바우처 카드를 받는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그 목록까지도 다 지급이 돼요.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내가 뭐 우리 동네 어디를 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음에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는 전자바우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는 종이 쿠폰처럼 딱 이렇게 왜 옛날에 그 버스 같은 거 탈 때 보면 회수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뜯어서 내는 그런 회수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면은 그 여러분이 패스트푸드점 가면 이렇게 뭐 할인 쿠폰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뭐 몇 개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잘라서 쓰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를 가지고 푸드 스탬프, 우리 먹는 푸드, 그다음에 스탬프, 자 우표 도장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좀 이렇게 푸드 스탬프 사업을 했는데, 이게 좀 악용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뭐 이게 그냥 현금하고 맞바꿔진다든가, 암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든가, 이게 원래 미국 정부가 의도한 그 대로 쓰이질 않는 게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그 미국 정부에서는 이게 좀 그 나름대로 좀 실패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보고, 이걸 이제 뭐 흔히 말해서 그 암시장 뒤에서 거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자바우처 제도를 바로 처음에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성공을 거둬요. 뭐 이건 뭐 애누리가 없거든요. 어디 가서 뭐 부정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우처 카드가 정착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통카드, 이거 대고 타잖아요.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간에요. 이게 이제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아, 카드로 한번 딱 되면 다 될 수 있는 거, 카드로 한번 결제하면 될 수 있는 거, 아주 금방 익숙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206쪽에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인데요. 이제 그 중간 문단, 우리나라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발전 초기에 민간 자금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사회 간접 분야, 자, 뭐 도로나 이런 거요, 고속도로 같은 거요, 개발을 위해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의 그 일반 공무원들이 그걸 다 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따로 공기업을 설립해서 전담 마크 시킨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뭐 1대1 수비, 공격과 수비할 때 축구 같은 거 할 때 전담 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너는 쟤를 맡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6쪽에 중간 문단 전체가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면은 좀 그래도 좀 내가 좀 들어봤다, 알고 있다라는 공기업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는 공기업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들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 공기업의 민영화 역사는 207쪽부터 꽤 많은 분량이 있어요. 이 책에는요. 꽤 많은 분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 강의자료에 나와 있는 4개 정도, 경제 발전 초기 우리나라 1960, 70년대에 공기업이 만들어져서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공기업도 늘어났고, 그 중에 이제 목적이 좀 다른 형태의 공기업들이 또 설립됐다. 자, 그리고 이제 226쪽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셋째라고 되어 있는 문단입니다.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건 맞죠. 민영화 한다고 하면은, 아, 이제 내 일 아니야, 이제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공기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완전히 그 기업 시장 영역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부의 어떤 법률과 재정, 조직, 인력 등등이 이렇게 한 번쯤 거쳐간 그런 그 조직은 그 정부의 그 생각, 그리고 정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민영화가 된 거나
완전히 그냥 그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 그 서비스, 뭐 그 재화라고 하더라도 전부 정부와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또 정부가 꾸준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 관리 그리고 감독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애초에 출발이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애초에 출발이 기업이냐, 애초에 출발이 정부냐, 그 다음에 뭐 애초에 출발이 공기업이냐, 이 첫 출발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 뒤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의 이제 얘기는 민영화의 이제 그 역사까지, 그리고 민영화의 어떤 뭐 유형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실제 사례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공기업의 경영평가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경영평가까지 하면은 그 거의 뭐 중간고사쯤일 텐데, 경영평가는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를 받는 것처럼 공기업도 1년 동안 잘했냐 못했냐 등등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요. 이건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다만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평가를 준비하는 게 힘들잖아요. 공기업은 안 그러냐고요. 평가를 준비하는 거 힘들죠. 이게 평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미 겪었던 얘기인데도 이거를 이제 완전히 내가 안 겪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평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겪었던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